재판에 넘겨줘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우려와 함께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대해 반발한 걸로 해석되는데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사실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한전은 연간 기준 3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며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스공사는 심각한 적자에도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입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는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뉴스앤 이슈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А также преданию суду тех, кто соверш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кровавые преступления против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Громадяни суспільства, тут всі ми тут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незалежність. Прямо сейчас идет бой на наших исторических рубежах за наших людей. Наша ціль – деокупувати всі наші території. Крим є нашою землею. Років усе воно будувалось 38 років. За школою, за класом, більше всього.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로 꼭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전쟁의 고통을 고스란히 새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이 제잘되는 소리로 시끄러웠을 건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공부하던 교실은 뼈대만 남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8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간이 보금자리 수십 동이 그 옆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특히 이 건물엔 근처에 집이 있던 사람들 5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가족만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과 부대끼며 불편할 법도 하건만 또래 친구를 얻는 기쁨이 큽니다.
Игрушки привозят. Тут всем нравится. Мне тут нравится. Друзья новые. 카메라 앞에 서기 전 꽃단장에 여념이 없는 영락 없는 10대 소녀들. 훌륭한 배구 선수를 꿈꾸는 소녀는 아직도 전쟁 중인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Ось, наприклад, коли ми зустрічали Новий год, це моє день народження було. Мені аж так не вірилося, що це настало, що я не в своєму домі. Ми завжди відмічали Новий рік у нас вдома з сім'єю, а тут взагалі нове все, і для мене це якось так непривично, я навіть спочатку не повірила, я до сих пор думала, що це сон якийсь. 조국의 승리와 집으로 돌아갈 그날만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Я бажаю так, щоб закінчилась війна теж нашою перемогою, і після війни відбудували всі наші будівлі, і все було так, як було.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도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건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 덕분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141 against 7 abstentions 32 draft resolution A/ES11/L7 is adopted. 우리 정부도 공동 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 찬성표를 냈습니다. 침략 당사국인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북한과 시리아, 니카라과,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리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과 이란, 인도 등은 기권했습니다. 유엔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문제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다루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기구가 됐습니다. 75개국 이상의 외교관들이 이틀간의 특별총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인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존을 지지했습니다. It is simply our duty to support a comprehensive just and lasting peace in Ukraine. 일부 국가는 긴장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我们敦促有关国家停止滥用单边制裁和长臂管辖，为局势缓和、降温做点有益的事情。 유엔 총회 결의안은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여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를 갖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오늘 화상으로 열립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푸틴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어서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달 6일에서 13일 미국인 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73%가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은 그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적대 국가는 물론 동맹국의 안전과 이익도 서슴없이 침해하고 있는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안전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무분별한 망동을 이어간다면 제가 지른 불에 타 죽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전략 순항미사일을 4발이나 발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 순항미사일인 화살 2형 발사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북한 관영 매체의 관련 보도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발사된 4기의 전략순항 미사일들은 조선동해에 설정된 2,0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타원 및 발사용 비행 궤도를 1208초 내지 1224초간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했고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다며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했다고도 자평했는데요. 이와 함께 자신들의 핵전투 무력 임전 태세가 다시 한번 과시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이 맞을 경우 북한의 무력 도발은 지난 20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이후 3일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모두 4번째입니다. 앞서 한미가 현지 시각으로 22일 미 국방부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해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진행한 데 대한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 지금 분석 중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순항미사일 발사의 경우 탄도미사일 발사와는 달리 유엔의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항미사일은 발사 직전 탐지가 어렵고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에서 장거리 비행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찰 감시 자산이 파악한 것과 북한 측이 발표한 내용은 차이가 있다며 북한 주장의 진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찰 감시 자산이 전략 순항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합참은 북한이 허위 주장으로 기만 전술을 펼쳤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지난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하면 전체 연간 식량 부족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북한은 무모한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민생 개선에 매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맞춤화된 핵 전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전날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을 개최하고 24일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밝힌 대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해 핵을 사용하면 그 위력과 상관없이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거라고 강력하게 재차 경고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끝내 본인이 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표결은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의원들의 부결 총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난 21일에 법무부에서 국회로 접수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죠. 다만 오늘은 보고만 진행되고 다른 일정이 없고 사흘 뒤인 오는 27일 월요일에 무기명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표결 당일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 동의안 요청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 측은 신상 발언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결 절차를 앞두고 여야 갈등 수위는 날로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있다면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으면 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될. 반면 민주당 아침회의에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의원총회 총의를 따라서 표결에 나설 거라며 부결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네, 김기현 후보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거셉니다. 안철수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정치 공세는 계속될 거라며 납득 불가능한 해명으론 총선에서 패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는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당 내부가 아니라 상대방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는 오후엔 안양과천 의왕 당원교육 일정에 함께 참석하는데 여기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천하람, 황교안 두 후보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족이 됐다는 우려가 줄을 이룬 가운데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발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늘 퇴임하는 남구준 초대 본부장의 뒤를 이어 오는 27일에 취임해서 2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정 신임 본부장은 검사 출신으로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장과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분류됩니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맡았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는 인권감독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고 대장동 주역인 김만배 씨 변호인으로 한때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정 신임 본부장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수사 전문가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경험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책임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오늘 국회에 출석해 YTN 취재진과 만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으로 내부 반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그런저런 장단점을 다 고려했고요. 네, 고려해서 지금 추천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이 있어서 뭐 이런 이유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경찰청은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위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쳤습니다. 경찰 출신 2명과 정 본부장 등 3명이 지원을 했고요. 종합심사와 윤희근 경찰청장의 추천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 임명됐습니다. 네, 경찰의 최고위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건데 경찰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신임 국수본부장의 윤 대통령 측근인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은 이미 경찰 내부에서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인사를 유례 없이 경찰 최고위직에 앉히겠느냐는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설마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검찰의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윤 대통령 측근 인사로 장악된 가운데 신임 국수본부장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경찰 전체가 검찰의 수족이 돼 치욕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 정감 계급으로 전국의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틀이 다져졌는데 수사권 조정의 취지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반면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사 전문가이자 정권 실세 임명으로 경찰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정 신임 본부장의 취임 이후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를 둘러싸고 한동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상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되고요. 사흘 뒤죠. 월요일 날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요즘에 그런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오고 이걸 또 표결하게 되는 상황인데 전망 뭐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은 뭐 그야말로 부결될 거라고 다 전망하고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민주당 내 분위기가 지금 뭐 설령 비명계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장 청구한 내용을 보니까 170쪽에 달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기존의 언론에 나온 거라든지 뭐 어떤 보도된 것 이런 것들보다 새로운 게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른바 직접 증거라든지 물적 인적 증거가 빈약하다. 네. 그 이제 영장에 뭐 아시탑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정치적 용어가 들어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제1야당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했어야 되느냐라는 그 당내 여론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비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냐라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건 별개로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뭐 제가 볼 때 이탈표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예. 이탈표가 나오려면은 28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28표라면 굉장히 큰 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의 민주당이 뭐 거의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고 적어도 이번 표결에서만은 저는 부결이 뭐 되면서 박빙 부결도 아닐 것 같아요. 넉넉하게 될 것 같은데 다음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얘기하고 당 원로들도 그렇고 말이죠. 민주당에 좀 그래서 다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부결, 가결 뭐 그 결과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몇 표로 부결될 것이냐 이게 더 관심인 상황인 거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사법 사냥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뭐 깡패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고 어제 1시간 넘은 기자회견에서는 뭐 오랑캐, 조폭, 도둑, 강도 설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탄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발언 수위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비난을 했다고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건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뻔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도 지금 제1야당의 현직 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야당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의회의 제1야당 대표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도둑, 깡패, 이 오랑캐가 설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검찰을 믿지 못하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니까 나는 방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신 분이고 현직 야당 대표로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신 분이 대한민국의 한 축인 사법부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납득이 되겠느냐. 또 하나는 이게 영장 청구라는 게 검찰이 청구할 뿐이지 발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심사받고. 뭐 말을 10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그 항변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법원까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가서 청구한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그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되는 것인데 법원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법부도 믿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몇 주 전에 윤미향 의원 여기 무죄 판결 났을 때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까? 역시 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법원 판결이 정당한 거고 내가 가서 구속영장에 발부될까 봐 겁나니까 내가 좀
지은 죄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그 기자간담회 수위도 높고 뭐 강도도 세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불신한다는 의미에서는 좀 야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의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이 궁금한 게 사실인데 그 서른 의원의 발언 그리고 권노갑 상임고문의 발언 이것 때문에 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저는 객관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말하자면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영장 청구에 나온 여러 가지 혐의들 말이죠.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뭐 백현동,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뭐 대북 송금 의혹 많잖아요. 그럼 뭐 이런 전부 이런 것들이 이른바 강도와 깡패들이 야당을 제거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과연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 자체가. 설령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보수 진보 이런 측면 떠나서 말이죠. 중도층 유권자라든지 객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노갑 고문이라든지 당내 여러 이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 저는 제가 그래서 느끼기에는 27일 날 본회의 표결 끝나고 말이죠.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당내 여론 지형이 전 조금씩 변할 것 같아요. 당장 그 변곡점은 역시 기소 시점이 되겠습니다만 기소 전에도 영장 청구 또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검찰이.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 방탄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태도의 변화, 행보의 변화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크게 안 변할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내려놓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점점 선거는 다가오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지금 121석 중에서 수도권 100석 이상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수도권은 아무래도 스윙 보터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흔들리는 표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유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원들은 결국은 표심과 민심을 먹고 사는 집단들이거든요. 자신들의 당선이 가장 중요하죠. 공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렇게 단일대우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공천권 때문에. 근데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당선 안 되면. 저는 그래서 분명히 여론 지형의 변화가 있을 거다. 당내 여론 지형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기소되면 대표직 살퇴할 거냐 뭐 이 질문에도 어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가정적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과거에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다른 질문에 답변하면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경기도지사 할 때 2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그랬는데 경기도가 그때 꼴찌였는데 1등으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현직 야당 대표 하면서 재판 계속 받을 거다. 기소가 돼도 재판장에 출두할 거다. 계속 재판을 받을 거다.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절대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미 어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고집과 이 옥새 작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 지금 비명계 그래도 제일 좌장 아닙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비명계에도 좌장이 있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가장 선두에 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아프게 공격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 서른 의원이 이제 점심 오찬을 같이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에 와서 당연히 이건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부결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자기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수락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적인 해석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기대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내년에 총선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당선이 더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27일 날 체포동의안이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은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청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백현동 있죠, 쌍방울 있죠, 또 정자동 호텔 사건이 있죠. 계속해서 체포영장이 날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계속 조금씩 범죄 혐의자로서의 이미지가 계속 고착화될 경우에 총선을 내년에 치러야 되는 수도권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서른 의원의 입장대로 이번 한 번은 부결에 동참하나 이 다음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거나 결단을 내려라. 이런 물밑의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월요일 날 표결하기 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설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는 건데 실제로 나가서 발언을 할까요? 이재명 대표요? 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기자회견도 하는 마당인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한동훈 장관과 내가 어떤 좀 이렇게 급이 같아지는 그런 느낌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 각자의 입장과 위치에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이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에서는 대표와 장관의 뭐 급이 같다, 맞지 않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총력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좀 가정컨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에 불과하다면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럼 국회의원은 부채부통이 있는 거니까 그냥 국회의원 때문에 부채부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개 그냥 국회의원이었다면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겠냐 이런 얘기예요. 쉽지 않지 않았겠어요? 다시 말하면 당대표라는 직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또 이 모든 일들이 민주당에 들어오기 민주당 대표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검찰 영장 청구 이런 부분들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뭐 약간 과한 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말이죠. 영장 청구 안 하고 불구속 기소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도 그걸 100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언어들 강도, 깡패, 무법천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법 사냥 과도한 이런 단어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불안 심리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어쨌든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하는 건데 이 언어가 점점 과격해지고 언어의 수위가 높아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반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엔티파리틱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강한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지지층도 결집시키고 당내 혹시 이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27일까지 이탈할 수 있는 표를 단속한다는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우리의 일반 상식에 입각한 그 생각들이 있어요. 거기에 비춰볼 때 과하다는 느낌이 안 들면 이상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 이 단어 자체가. 아까도 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안 쓰더라도 얼마든지 조곤조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 일방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다시 말하면 당대표직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의 여러 가지 혐의를 부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조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듬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일개 국회의원 같은 게 못했을 거라 이런 얘기예요. 당대표니까 온통 국회 민주당이 다 나서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론도 그래서 많이 갔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중간 유권자들이 볼 때는 불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이죠. 이 대표의 어떤 초조함이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여론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주와 같습니다. 37%로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올랐네요. 34%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이어서 보여주시죠. 이재명 대표 구속 수사해야 할까 그 여부를 물었습니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가 49%로 안 된다는 의견에 비해서 8%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다음 그래픽 이어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27%였고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2배 넘게 높았습니다. 57%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민주당 지지율이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소폭 올랐어요. 이건 결집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좀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크게 일관되게 오랫동안 장기간 어느 당이 앞서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수치가 민주당이 앞서는 수치가 나올 때도 있고 국민의힘이 앞서는 수치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거의 사실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그때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조금의 중도층이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지층 결집하거나 이런 효과이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도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에서 49%가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무슨 소환을 해야 된다, 뭐 기소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속을 해야 된다는데
훨씬 더 많은 게 아니지만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국민들 여론에 현실화돼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사람은 죄가 많은 것 같다.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구속이라는 건 가장 강력한 인신에 대한 확보 아니겠습니까? 네. 신병을 확보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건데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수치보다 해야 된다는 수치가 어쨌든 높다는 것은 네. 현직 야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범죄자라는 확실한 어떤 이미지가 더 각인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 이제 놀라운 것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뭐 압도적으로 이거 없애야 된다고 지금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야당 대표를 구속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던 분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불체포 특권은 완전 방탄용이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예. 법 앞에 평등이라는 똑같은 국민처럼 이건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법원에 가지 않겠다고 지금 고집을 쓰는 것은 국민들한테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9%로 나온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같이 뭐 이제 겹친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런 인식이 공유되는 거겠죠. 불체포 특권 지금 뭐 말씀 나눴습니다만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국민들이 불체포 특권은 안 된다라는 네. 거란 말이에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네. 원래 헌법에도 특권은 없다고 하면서 헌법에 특권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긴 한데 이건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법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다음에 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거라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 그런 것조차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법 앞에 평등은 맞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이 불체포 특권은 지금 헌법에 있는 거니까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렇다면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단지 이재명 대표는 그 불체포 특권을 폐지한다는 얘기는 과도한 권력남용이 없을 때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런 논리를 피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과도한 그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부라는 게 아직 있는 거거든요. 네. 사법부가 최종 결정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뭐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다 뭐 100% 맞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 체계나 헌법 체계 내에서 그것까지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다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저는 불체포 특권의 부당하다는 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서 저는 여론은 받는 게 맞다. 받아들이고 당당히 가서 심사를 받고 그게 당연히 맞는 거라고 봐요. 저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 갤럽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나왔습니다. 역시나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된 대로 띄워주시고요. 긍정평가가 일단 37%로 집계가 됐고요.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부정평가가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를 물었더니 노조 대응이 18%포인트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이게 노조 압박과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그래도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노조 파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원칙적 대응을 하면서 역시 법치,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표 이것이 이제 성과를 내면서 아마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올랐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가랑비 옷 젖듯이 1%씩 빠지는 추세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전당대회하고 이제 이른바 윤핵관과 윤심 논란이 있으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만 이번에 갤럽에서 2% 정도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 상황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올랐다는 것은 이게 전화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갤럽 조사는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분 중에 상당수가 지난주 있었던 이 노조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 부분이 아마 중도층의 표심을 좀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노린 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나온 겁니까? 아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게 법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 경제 국가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법치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관행과 생태, 그다음에 집단 행동에 의해서 많이 그냥 관행처럼 지나가는 게 많았거든요. 거기 중에 하나가 또 노조고요. 노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있는 것이고 그 법치를 바로잡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대로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애가 없이 관행 없이
시스템도 굴러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분명히 해야 될 시대적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법치 외에 또 정치의 부분들은 또 따로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내년 총선의 결과에 의해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뒤에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조 대응, 최 교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이슈 있을 때마다 중도층에게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 것인가를 중시하시잖아요. 이번엔 어떨까요? 노조 대응이 지난번에 화물연대 그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지지율이 올랐죠. 그 연장선에 있긴 있는데 노조의 불법 관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불법 파업도 많고 노조가 이른바 뭐 상당히 이제 물리적 힘을 가지고 뭐 민노총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은 이제 그 국민들이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주말에 뭐 광화문에 시위 때문에 뭐 불편한 게 많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노조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선까지 불법이고 어떤 선까지가 이게 합법인지도 구분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이제 노조 중에서도 우리가 노조를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규정 노조가 있고 강성 노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노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조의 조직률이 유럽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노조 얘기는 굉장히 큰 힘이 조직화되어 있는 노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노조에 가입할 그 노조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감안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노조를 일반적으로 보편화시키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말을 어떤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경로를 만들어 주면서 그냥 기존의 강성 노조들, 기득권 노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건설 현장 같은 데서 원래비 요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법치에 입각해서 철저히 근절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이 오르는 거거든요. 단지 노동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 태도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노조가 없어서 또 상당히 그 사용자 측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그 취약한 계층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돌보면서 이러한 부분들 밀고 나간다면 이건 더 나아질수 좋다. 근데 그게 없이 너무 과하게 이 이제 불법 노조만 이제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중도층이 보기에 이게 어느 선까지 맥히지만 과하게 어느 한편으로만 계속 간다면은 그건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긍정평가 이유 살펴봤고요. 부정평가 이유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픽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경제, 민생, 물가가 18%, 외교 10%,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9%, 경험이나 자질이 부족하다 5%,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재명 수사입니다. 4%. 이게 이번에 좀 많이 올랐나 봐요. 비교적 3%포인트가 급하게 올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이 퍼센트지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전화 면접 조사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노조 대응이 18%라는 건 18%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전화로 답변하시는 분 중에 지난주에 없었던 노조 대응이라는 것이 18% 정도가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유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말씀하신 건 부정평가도 뭐 그전에 있었던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독단적이다, 뭐 외교가 무능하다 이런 그 윤석열 정부를 이제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보는 그 여론층에는 그게 일반적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툭 나온 게 이제 이재명 수사가 한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재명 수사가 이제 지난주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이제 반응을 하는 전화 면접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때문에 갑자기 오르거나 갑자기 내리거나 저는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이제 경제, 민생,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다음에 일방적, 독단적 이 세 가지 요인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매번 한 번씩 이제 오락가락 이제 이슈별로 나오는 것이어서 말씀드리는 순간 그래픽이 됐는데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이재명 수사 부분이 딱 잘렸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저거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수사라고 하는 이 이슈는 지난주에 정치권에 떠오르는 시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반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도 첨언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저는 진보층, 중도 진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워낙 이재명 대표가 강공으로 나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조금 과할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도 많이 했고 말이죠. 또 이제 야당 대표가 소환도 3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좀 먹힐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아주 중도층이나 아주 보수층한테 전혀 안 먹히겠지만 중도층에서 중도 진보는 이런 부분들이 맞아. 이게 이재명 수사를 그냥 불구속해서 기소하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전 맥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점이 조금 반영됐다. 약간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 각이 딱 서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등치가 돼버리고 이런 구도란 말이에요. 구도 자체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검찰 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를 딱 보는 거죠.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암묵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지시하지는 않겠지만 뭔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건 부당하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좋다 나쁘다는 건 뭐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그것과는 별개로 과다라는 그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된 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여론과 여론이 맞붙는 상태죠. 검찰도 사실 구속영장에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통해서 네. 여론을 자극을 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오래되면 검찰로서도 그렇고 정부로서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방탄하고 계속 그 불구속 상태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불구속 기소를 하면 재판이 진행되면 여러분 조국 전 장관 재판 3년 6개월 끝인 거 아시죠? 윤미향 의원도 지금 임기가 다 끝나는데 이제 재판 1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재명 대표 정도의 제1야당 대표 현직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불구속으로. 그러면 여론 싸움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주당 생각은 야 이러면 1심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 내년 총선이 있을 거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계속 공격하면서 그냥 유죄냐 무죄냐를 판결 나기 이전에 정치 공방으로서 자기들 지지층 결집하면 총선 해볼 만하다. 예.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비명계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잠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1심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고 혐의가 또 다른 혐의들이 계속 나오고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소환이 되고 체포영장 계속 국회에 제출이 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제 여론이 나오고 그 여론에 따라서 민주당 내 일부 비명계들이 28명 이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 저는 언젠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가지는 게 여론인데 민심, 뭐 지지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오늘 보여드린 그래픽처럼 이재명 수사가 너무하다라는 여론이 그 검찰 수사가 너무하다는 그렇죠. 여론이 이재명 대표가 너무하다는 여론과 이게 같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 지난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생각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도층 일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발끈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2%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일상화돼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이재명 대표의 소환,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재명 대표의 기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계속 나온다고 했을 네. 때 과연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두고 봐야 되고 그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일정한 그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버리면 예. 저는 법원 갔을 때는 충분히 구속돼서 수갑을 차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주의가 있고 법치주의가 있잖아요. 네. 정치와 법치인데 법률에 관련된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근데 이게 법률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정치 영역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저런 행태는 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국민의힘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특히 비대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자꾸 뭐 과도한 언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뭐 깡패로 단어까지 안 썼지만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사실 민주당한테 비밀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주의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정치가 개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가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서 다시 말하면 완전 이건 사법의 정치화가 돼버려가지고 이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가 저는 전혀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네. 동시에 국민의힘도 비대위원장쯤 됐으면 이런 발언 좀 삼가하고 차라리 대변인 얘기를 하든가 민주당이 공격하니까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양쪽 좀 자제해라. 그래야지 이게 법률로 가지고 완전히 법률 정치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서로 자기 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됐다는 말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천공 관련 의혹 수사는 아니었고요. 최근에 그 발간했던 책 안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방첩사령부라는 게 예전에 이제 그 기무사입니다. 네. 기무사가
문재인 정부 때 안보지원사령부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다시 또 해편돼서 네. 이 방첩사령부로 바뀌었는데요. 바뀌면서 지금 방첩사령부에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 중에 과거에는 이제 기무사 보안사 시절에는 현직 군인에 대한 것만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이제 수사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제 전직 군인조차도 다 포함이 되도록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번에 방첩사가 부승찬 대변인을 수색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제 입수한 내용은 그거죠.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냈을 때 현직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했을 당시에 들었던 정보를 이 정보기밀법 위반의 혐의를 가지면서 발설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다 아시지만 늘공과 어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늘공 이 부분들은 뭐 책을 내지도 잘 않습니다만 예. 어공분들은 이제 그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나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네. 내기도 하죠. 특히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을 낼 때 당연히 공무원에 그 입사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만 자기가 공무원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를 몇 년 정도까지는 발설하지 않는다,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걸 각설 다 써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는 지금 혐의를 잡고 아마 수색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무슨 천공이 그 용산 관제를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논란을 벗어나서 예. 최근에 부승찬 대변인이 냈던 책에 그 군사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그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이라고 예. 일단 방첩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근데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책이 문제였으면 책 못 내도록 뭐 가처분 신청을 내거나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수사로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되니까 이제 천공 의혹을 제기한 거랑 맞물려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봐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책 낸 게 그 문제가 핵심 아니에요. 천공이 그 육참 총장 공무원을 예. 불러봤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물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건 신고가 들어온 거니까 할 수 예.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는 이게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군사기밀보호법인데 예. 위반인데 여기 내용들 보면은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 대단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게 거기. 그 네.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이게 기밀이 아니어도 내 업무 중에 들은 걸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군사 관련된 기관에 재직하던 분이 책을 낼 때는요, 그 기관에 다 보안 검사를 다 받습니다. 그게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걸 부승찬 전 대변인도 아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이제 본래 공사 출신이긴 합니다만 민간인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하고 국방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이제 어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그 군사 관련된 기관에 있을 때 사전에 책을 낼 때 기관 내부에 사전 그 검열 조치를 받았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면 회고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게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방첩사가 판단할 텐데 이 방첩사가 이제 국군 안보지원사령부라고 예. 아까 말씀처럼 이제 전에 기무사고 과거에 이제 국군 보안사령부고 이렇단 네. 말이에요.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혐의 피의자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천공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부승찬 전 대변인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네. 이건 조금 수위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군사기밀은 아닌 것 같은데 전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잘 해당할 수도 있겠죠. 네. 그 천공 그 측에서 이제 관저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언론 이제 보도 보니까. JTBC 보도에 나온 건데 네. 과거에 한번 다른 그 방송사에서 이제 천공을 직접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천공 측 관계자가 간 적이 없다라고 이제 예.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어제 JTBC 보도는 다시 또 천공을 만나러 갔는데 천공의 목소리를 못 듣고 천공 측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네. 지난번에 그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육참 총장 공관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금 한 발 물러선 듯한 예. 보도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적 내용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이와 관련돼서 이미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천공 당사자를 지금 소환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당시 그 날짜, 특정한 그 날짜 그 시간에 용산 근처에 이 천공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예. 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아마 경찰이 이제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미 김종대 의원이나 다 수사를 했기, 참고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지난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 같이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좀 신속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하나 제가 말씀을 좀 추가드리면
부승찬 대변인의 이제 군사기밀 유출보호법 위반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우리 박사과정에 군인에 계신 분들이 논문을 많이 씁니다만 현직에 계신 분이 논문을 쓰더라도 그 내용의 박사 논문 중에도 본인이 군 복무 재직 중에 알고 있었던 사실을 특별한 인용 없이 이야기하는 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더라도 논문에 인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은 기사에 나온 것, 공개적으로 언론에 다 외부에 유출 공개된 것 이것만 가지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사실 기사에 언급된 것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밤첩사에서 이야기했던 요 2021년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 이때 나왔던 이 내용은 그냥 봐도 좀 세세한 비하인드 스토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왔는지 제가 볼 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천공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천공 측 관계자의 말이. 근데 지금 김종대 의원 같은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천공 측이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좀 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야 알 수가 없죠. 천공 측이 그렇게 얘기하는 마당에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야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한쪽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어쩐 부승찬 전 대변인으로서는 그때 그 참모총장 얘기를 보고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글쎄요, 이거 CCTV를 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CCTV도 뭐 그게 없어졌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보고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저는 어쨌든 과학적으로 그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밝힐 필요가 있죠, 이거는. 이게 만약에 천공이 그야말로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봤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면 이 부분도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없는 일을 책에다 회고록의 형태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론을 왜곡시키고 이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라서 반드시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인 오늘 공기가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수도권부터 먼지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20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반짝 추워지겠고요. 휴일 아침까지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